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음 기회에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허위 공보를 전파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는 24일까지인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수사에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김 전 차장의 최대 구속기한인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특검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신병 확보에도 나섭니다. 지난 2023년 9월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인데 수사기간 연장과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로 마지막 속력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가 나왔지만 체포방해 사건의 여파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사건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당일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종합특검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이 주목하는 건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입니다.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및 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만 수사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 종료까지 소환 조사가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야당 정치인들을 옥죄고 여론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속셈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 특검이 당시 의원들이 직접 집행을 막은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은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다만 특검은 인간벽을 세우는 행위만으로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만큼 위법한 수사라며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의원들의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만약 특검 기소를 통해 의원들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체포방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속된 강력팀장에 이어 당시 형사과장과 경찰서장까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을 직접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맡았던 광산경찰서 서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7일 수사부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첫 압수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2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서장실의 업무용 컴퓨터와 결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출신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과정을 전달하고
성폭행을 제외한 채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대기 발령 상태인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은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형사과장이었던 박경정은 장윤기 사건 전반을 지휘하고 보고한 수사 책임자이고 서장이었던 김 경무관은 보고받은 총괄 책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정보를 알린 혐의로 입건된 팀원까지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관은 최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도 장윤기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던 수사팀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미국 출장 중에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유 대행은 어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윤기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팀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자 야권에선 범여권의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저지하려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선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사라지고 블랙박스조차 확보되지 않는 등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빠뜨린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일로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그 동료들이 짜고 벌인 일이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장윤기 승차 내부 블랙박스 SD 카드 문제. 사실상 경찰이 암장할 뻔한 강간살인 혐의 사건의 주요 장면을 검찰이 보완한 셈인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던 야당은 폐지 추진이 살인자의 편을 드는 거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장윤기 사건 청문회 추진으로 여론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대안 법안을 내며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대로 강성 지지층의 이른바 검찰개혁 요구에 8월 전당대회 전 폐지를 공언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악화란 변수에 당혹해하면서도 일단은 강행 분위기입니다. 범여권 강경파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모든 나라의 문제라 반박했고 여당 주도 법사위는 폐지 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폐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며 부랴부랴 기존 법안 보완에도 착수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사건 처리 기간이 많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다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고통이 길어질 거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찰은 믿을만 하냐며 감정을 배제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다수인 여권의 선택이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이지만 야권의 총공세가 경찰 수사, 특히 암장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 선거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선호 투표제인데 파열음이 계속되는 이유를 백정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애초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당대표 선거에서 통상적인 결선 투표를 대신해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후보 한 명에게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2, 3순위 후보까지 함께 기표하는 방식입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부터 탈락시킨 뒤 해당 후보를 1순위로 뽑은 투표자들의 2순위 표를 다른 후보에게 합산합니다.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도 한 차례 투표만으로 당일 당선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측은 분리할 게 없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기선제압을 한 데다 송영길 전 대표 지지자들의 이순희 표를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호투표제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미 당무위에서 의결됐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임 지도부가 다 포함해서 통과가 된 건데 그거를 갑자기 문제 제기하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의아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룰에 대해서는 너무 시비를 많이 하면 좀 치사해진다. 송영길 전 대표 측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는 판단인데 최근 네거티브보단 정책 행보를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선호투표가 결정된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누구든지 1등, 2등 찍어주면 다 합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 측은 당헌 당규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와 송 전 대표 측의 반청 연대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이 여러 차례 보류됐던 이유입니다. 통상적인 결선 투표의 경우 1차 투표 이후 일주일쯤 뒤에 치러져 다른 변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당일 끝나는 선호투표는 이런 가능성이 아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경선 룰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당헌당규 위반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호투표제 논란은 집권 여당 내 계파 갈등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3일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좋은 대안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꼽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고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토론회 일정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김 실장은 정부의 판단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완성될 수 없다며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우선 관계부처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눠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특히 이를 토대로 오는 23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구상인데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세금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이 대통령도 몽골 현지에서 SNS를 통해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 또는 다주택의 적정 보유세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다만 청와대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이른바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활용하지 않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46%로 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등 부동산 민심 악화를 고려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등 그동안 정부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기로 한 것도 비슷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시뮬레이션은 수백 번 하고 있고요.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청와대는 내 집 마련 부담과 전월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반도체 기업 초과 이윤 재분배 방법을 논의하려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정부 토론회가 오는 14일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토론회 제목과 주제에서 초과 이윤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 배당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주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초과 이윤 재분배 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을 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초과 이윤 재분배 공론화를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제1야당은 물론 주주단체와 학계 등에서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결국 반대 여론의 부담을 느낀 정부는 지방선거 이틀 전에 열기로 했던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오는 14일 개최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 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습니다. 장관이 말했던 초과 이윤 재분배나 사회연대임금 단어는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AI 산업 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 투자와 원하청 상생, 사회 안전망 확대가 주제로 제시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과 이윤 재분배가 토론의 핵심은 아니고 혁신 투자나 사회 안전망 속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과 이윤 재분배 논의에 대해 속도뿐 아니라 수위도 낮춰 보다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임석입니다. They could just get more capacity, they could generate more tokens, their revenues would go up.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ADR을 상장하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은 AI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투입될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공모에 대규모 자금이 몰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위해 전체 주식의 2.5%인 1,779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돈으로 40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14일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섭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생산 공장과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도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고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보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는 점에서 투자라든지 연구 개발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경쟁사들도 투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용인에 이어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과 기술 투자 규모를 우리 돈 375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호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 속에 올해 2분기 주요 메모리 3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75에서 80%에 달할 거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는 $17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170달러의 거래를 개시했는데 공모가 149달러보다 14%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최근 조정에도 반도체주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시장이 과거처럼 단순한 공급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 확실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현지 시간 10일 뉴욕 나스닥 본사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 오프닝벨 행사를 마친 뒤 한국 언론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AI 세상이 오면서 메모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AI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메모리 수요 트렌드는 상당 기간 우상향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광주특별시가 전담 실행 조직인 행정지원단을 발족한 데 이어 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할 미래산업위원회를 띄우면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 반도체 산업 지원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원단은 800조 원에 이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신속한 행정 절차 처리를 돕게 됩니다. 전략위원회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 타워라면 이 지원단은 이거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전담 실행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업별 전담 대응과 인허가,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과 기업 투자 맞춤형 지원 등을 도맡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원 조례를 1호로 통과시킨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의회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미래산업위원회도 띄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향한 의회의 첫 약속이자 첫 실천이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는 그 길을 정책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경제계도 메가 프로젝트를 환영하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회가 두 번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정말로 잘 선용하고 활용해서 정말로 젊은이들이 떠나는 광주와 전남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모여드는 그런 광주로 만드는데 이 불필요한 규제 이런 과감하니 흘러가는 강물에 떠나보내고 노동단체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 성공 범시민운동본부도 발족하는 등 정부의 속도전에 맞춰 전남 광주의 준비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전면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TBS의 노조와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이 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TBS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나섰는데 법적 문턱에 막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TBS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서울시 의회 조례안 통과로 생사기로에 놓인 TBS. 2년 뒤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한 겁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방송사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물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개회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다음 달 임시회 개회 전 TBS 예산 지원 복구를 1호 조례로 추진하려 했지만 이를 위한 근거가 법원 문턱에 가로막힌 겁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인 이상훈 의원은 앞서 YTN과 통화에서 공익매체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할 것이라며 TBS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강버스나 종묘 앞 고층 빌딩 재개발, 광화문 감사회 정원의 밭들어 총 조형물과 달리 TBS 정상화는
구성원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연기관 지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을 경우 타당성 검토 등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 판결 하루 전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행정소송 결과 뒤에 숨어 방관하지 말고 TBS 구성원들 생존권 보장과 방송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앙일보가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채권자는 어제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총 금융채권액 가운데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개시되는데 어제 오후 6시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 동의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과 관련해 자구계획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신뢰를 회복하고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신문 제작과 디지털 보도 등 언론 본연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워크아웃을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사실상 점포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가운데 남은 점포가 문을 닫게 되면 실직 위기에 놓이는 종사자는 더 늘어날 걸로 우려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홈플러스 매장. 평일 낮 시간 장을 보는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신선식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칼과 가위 등 홈플러스 자체 PB 상품들이 매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푸드코트는 문을 닫았고 입점업체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온라인 배송도 배송이 마감됐다는 안내만 나올 뿐 사실상 이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의 남은 홈플러스는 중구 메가푸드마켓 울산점과 동구점 2곳.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주차 요원과 미화 직원 등 수십 명이 이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직원 화장실 일부는 이제 폐쇄를 하고 손님 모자라니까요. 남은 두 점포마저 문을 닫게 되면 마트 노동자와 입점업체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고용 승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거의 파산의 절차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 이제 의욕도 없고 월급도 밀려 있는데 고용 승계도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울산에 남은 두 점포는 모두 홈플러스 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의 임차 점포입니다. 파산이 현실화되면 세입자인 홈플러스는 매장을 비워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구점은 사실상 울산 동구 지역의 유일한 대형마트인데 최근 현대백화점 울산점 동구의 폐점 소식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없어지면 아쉽죠. 많이 불편하죠. 뭐 말할 거 있나요? 많이 불편하죠. 앞서 울산에서는 기업 회생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북구점이 올해 2월에는 남구점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두 점포의 운명은 홈플러스가 2주 안에 2천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회생의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청산 절차로 넘어갈지가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날로 오르는 추세에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등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담을 못 이긴 청년층 등의 전세 수요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옮겨보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노영주 씨는 최근 서울 신도림에 전세로 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전세난 속 발품을 팔다가 매물을 발견한 당일 곧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7억 원이 넘는 보증금은 부담이지만 조만간 더 오를 것 같아 행동을 서두른 겁니다. 결혼 준비는 1년 전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아봤던 집값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예상치 못한 상승의 부담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7억 5천만 원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억 2천? 7억 5천? 이 정도 사이. 근데 전세가 너무 귀해서 그 물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치솟는 전세 가격은 서울의 신규 진입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84제곱미터 아파트도 서울에서 전세를 새로 구하는 경우 재계약보다 평균 8천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6달 사이 격차가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증금 인상폭이 5%로 제한된 재계약과 달리 신규 계약엔 시세가 그대로 반영된 영향입니다. 결국 청년층이 부족한 전세 보증금을 들고 대신 찾는 지역은 서울 주변 경기도 일대. 원하는 것이 안 돼서 결국은 이사 가신 분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이제 이 고척교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뭐 광명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천으로 가거나. 서울과 가까운 곳 위주로 수요가 옮겨가며 올해 상반기 광명과 안양, 구리 등 일대의 전셋값도 연쇄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지만 지난해 4만 8천 호에서 올해 2만 7천 호로 줄어든 서울 입주 물량은 내년엔 1만 7천 호까지 더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2023년 2년 동안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계약하신 분들이 4년이 돼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5만 세대가 도래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까지 겹치게 되면서 전월세난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등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며 향후 주택시장의 불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북한 쪽에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대가 빠져나가면서 이번 장맛비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자마자 영남에는 폭염경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에 시간당 83.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긴급 재난문자 21건이 발송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 8일 이후 충청권 누적 강수량은 200mm를 넘었습니다. 비구름대가 서울로 북상하며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서해상으로 들어온 새로운 비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해 주로 북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내고 수도권으로는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장맛비가 사흘 만에 일단락된 겁니다. 비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중부지방도 비가 그치자마자 바로 더위가 심해집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는 열돔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체 전선에 의한 비가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해서 장마철이 끝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 북쪽 찬 공기와 열대 저압부의 변화에 따라서 기압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륙에는 국지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정체 전선이 남하해 오는 15일과 16일쯤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재난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폭염 재난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235개의 특보구역 가운데 116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데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거센 비를 뿌리던 비구름은 물러갔지만 임진강 수위가 오르며 인근 주민들에게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반지하가 침수되는 등 이틀 동안 내린 장맛비는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장맛비에 강물이 잔뜩 불어나자 군남댐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임진강 하류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강 밖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예고 없이 환강댐을 여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말 없이 물을 방류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거의 넘칠 정도로 그렇게 간당간당했어요. 북한에서 말 좀 하고 물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주차된 차량 옆에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경기 평택시에서는 다세대 주택 담장이 폭우로 무너져 안전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토사가 밀려들어 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담 주변으로는 추가 붕괴에 대비해 통제선도 쳐졌습니다. 난데없는 굉음에 놀란 주민들은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천둥 소리 같이 나서 밖에 나와 봤더니 담벼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어디 가지도 못하게 쏟아졌어요. 밤사이 경기 안산에서는 건물 반지하로 빗물이 들어차면서 소방이 배수 펌프를 점검하는 등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장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잘라 옮기는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비를 내린 장마 전선은 북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2년 전 장마에 큰 물난리를 겪은 북한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는 재작년 장마철 폭우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붕만 둥둥 떠 있는 마을을 보트로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비록 자연재해지만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되면서 민심 악화를 우려해 강경책을 꺼내든 겁니다. 이후 수해 지역을 수시로 찾으며 복구를 독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평안북도 위주군 큰물 피해 지역을 또다시 찾으시고 재해 복구를 위한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제방이나 댐 등 홍수 방지를 위한 인프라 시설이 취약한 북한에서는 장마철마다 홍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하천 정비 등 중앙정부의 홍수 예방 노력을 부쩍 홍보하고 있습니다. 큰 물 피해 위험도가 높은 요로 구간이 강하천 바닥 파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서 물 통과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연일 뉴스를 통해 홍수 피해 예방 활동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이 침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물빼기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전력공업 부문과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특히 홍수 피해가 그해 농작물 생산량과도 직결되는 만큼 식량난 예방을 위해서라도 홍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스페인 남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1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더위 속에 수천 명이 숨진 유럽에 올여름 들어 3차 폭염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산 능선을 따라 거센 불길이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40도를 넘어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발생해 3,2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영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여러 명은 휴가를 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1,000명 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고온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첫 8일 동안 7,800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월, 6월에 이어 3차 폭염이 유럽을 강타해 프랑스 파리는 37도, 프랑스 중서부는 4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 런던도 다시 35도까지 올랐는데 런던 지하철 노선의 60%가 에어컨이 없어 열차 내부 온도가 한때 40도에 달했습니다. It was just so overwhelming. I was almost passing out, recovering from cancer treatment. So it's making the whole experience just that much worse when it's this hot. 영국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유로스타는 여행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주말로 예약한 여정을 무료로 변경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뜨거운 6월을 보낸 서유럽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더위와 관련한 사망자가 4,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된 뜨거운 공기가 북상해 유럽을 감싸면서 향후 몇 주간 유럽의 치명적인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양국 간 휴전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란이 우리에게 대화를 계속하자고 요청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미국은 이란의 휴전이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썼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 끝에 이번 주 여러 차례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종전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미국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갈리바프 의장이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란의 경험은 험난한 길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추모식을 후계자인 모즈타바가 개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부터 지난 장례식까지 은둔을 이어오고 있는 모즈타바가 추모식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대에 다친 걸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보안을 이유로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를 틈타 몰래 이란의 핵시설 부근을 공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종전협상을 회방 놓으려는 의도란 평가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 재개 사흘째, 이란 남부 해안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보고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는 물론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시에르에서도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군은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란과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며 기술적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벌인 거라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실제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필요하다면 이란을 향한 독자적인 공습도 단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ולתקיפה כחול לבן באיראן להסרת איומים גם בפעם השלישית. אם נצטרך לחזור, נחזור ובעוצמה גדולה עוד יותר.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길 전용기 교체 소동 역시 이스라엘이 배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re you aware of any credible threat by Iran against your Well, I have a threat all the time. I'm number one on their list.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시범구역 가동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양국의 공조를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히 종전 협상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평화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천에 자생하는 갈대를 재활용하는 축산 사료 이야기입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키보다 큰 갈대가 빼곡하게 우거진 전북 새만금. 대형 농기계로 몇 번을 훑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하천 주변 자생 갈대밭은 전국에 약 10,000헥타르 정도 분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 키보다 쑥쑥 자라는 이 갈대를 그냥 둘지 아니면 해마다 베어내고 또 베어낼지가 관건이었는데 더 나은 새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생 갈대를 볏짚 같은 조사료로 쓰는 겁니다. 줄기가 굵고 억센 게 단점이지만 연구 결과 생육 초기인 6월에서 7월 사이 수확하면 소들도 좋아하고 영양적으로도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갈대 사료를 이제 먹인 뒤로부터 육성기 소들은 더 크는 속도가 많이 커졌고, 살찌우는 비육 소들은 체중량이라든가 사료 섭취량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미생물 기술로 발효하면 사료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어 사료 업계나 농가의 관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질화 기술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게 되면 소의 소화율을 35% 이상 향상시킵니다. 또 자생 갈대가 조사료 원료로 널리 보급되면 높은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관건은 6월 제철 갈대 확보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하천을 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 하천 부지 점용 허가권이 있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련 규제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국농업진흥원이 나서서 환경부를 설득하고 또 농림부하고 이 업무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면 원만하게 저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농진원은 전국 4대강 유역에 거점 사료 공장을 세워 갈대 자원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등장하는 나홍진 감독의 SF 대작이 다음 주 개봉합니다. 그동안 줄줄이 쓴맛을 봤던 한국 SF 영화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DMZ 주변 작은 항구 마을에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고 주민들은 예상치 못한 위협에 맞닥뜨립니다. 추격자, 황해, 곡성까지 한국 장르 영화를 개척해온 나홍진 감독 10년 만의 선택은 뜻밖에도 SF입니다. 우주의 가장 낮고 초라하고 작은 곳에서 시작돼요. 이야기가 온 우주 그리고 그 우주의 핵심까지 확장되는 얘기예요. 한국 SF는 그동안 우주를 배경으로 한 대작들을 잇따라 선보였지만 이때만큼 관객을 끌어모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반면 폭포는 광활한 우주 대신 놀두러미, 최첨단 도시 대신 시골 마을이 무대입니다. 한적한 농촌 풍경에 외계인을 불쑥 끼워넣고 예상치 못한 순간 특유의 유머를 터뜨리며 나홍진만의 SF 장르를 빚어냈습니다. 우리만이 같이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위트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공기와 느낌들이 다 있단 말이죠. 마이클 패스벤더 등 할리우드 배우들이 모션 캡처를 통해 외계 생명체를 구현했고 그에 맞서는 마을 주민들의 사투는 박진감 넘치는 액션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까지 몰아쳐서 기술의 도움을 덜 받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우연히도 전작 황해와 곡성에 이어 이번에도 러닝타임이 156분으로 나홍진 감독의 완벽주의가 엿보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영화가 뿜어내는 에너지와 유머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유머가 맞나요? 그건 보셔야지 알 것 같아요. 호프는 오는 15일 한국 관객들을 먼저 만나고 9월 북미에서 개봉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수족구병에 걸린 영유아가 3배 가까이 급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표본 감시 결과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올해 27주차 수족구병 전체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보다 2.2배 늘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6월 첫째 주 9.8명에서 7월 첫째 주 27.2명으로 한 달 만에 2.77배나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에볼라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공중보건기구인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발병 초기 6주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빠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센터는 민주콩고 내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 25%가 증가했다며 확산 속도가 역대 어느 에볼라 발병 때보다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이 28.4도, 제주도 28.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남부 일부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폭염특보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내내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시로 물 마셔주시고요.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3도까지 올라서 폭염 수준으로 덥겠고요. 청주와 대전 34도, 대구와 포항은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충청과 전북 일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